조선시대 천안 노비가 왕의 후궁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신분의 벽은 하늘보다 높았고 넘을 수 없었습니다. 노비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군 세종대왕이 한 여인을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빈 김씨, 본래 왕실 가문의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그녀는 성품이 유순하고 조심스러워 세종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세종은 왜 법도를 뛰어넘어 그녀를 정일품의 자리에까지 올렸을까요? 기록 속에 담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세종 13년 서기 1431년의 조선 한양 도성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궁녀와 내관들이 일제히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그들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 움직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궁궐 안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천민 노비들이었습니다. 그 노비들 중에서도 가장 일찍 눈을 뜨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씨, 아직 성조차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김씨는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노비의 운명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노비였고 아버지 김원 역시 본래 원경왕후 사가의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에서는 부모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를 당시 사람들은 일천즉천이라 부르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천한 신분이면 자식 역시 천하다는 가혹한 법이었습니다. 김씨는 궁궐 안에서 온갖 빨래 일을 도맡아 하는 처지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살아왔습니다. 손등은 이미 오래전에 갈라지고 터져서 거칠게 굳어 있었습니다. 허나 그 누구도 노비의 손이 아프다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노비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끝없는 고된 일뿐이라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김씨는 무거운 빨래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걸었습니다. 궁궐 안 깊숙한 곳에 자리한 연못가로 향하는 비탈진 길이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새벽 공기가 뺨을 매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직 어둠 속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별들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별들도 나처럼 정해진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 그녀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연못가에 도착한 김씨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뼈 속까지 시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허나 김씨는 이미 익숙해진 고통이라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픔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일같이 겪어온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멀리서 궁궐 안을 거니는 궁녀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대전 마마께서 무척이나 기분이 좋으신 것 같더라. 그러게 말이야. 백성을 위한 글자 만드는 일이 잘 되고 계신가 봐. 궁녀들의 대화 소리가 차가운 새벽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김씨는 빨래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워 들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문은 이미 궁궐 안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허나 김씨는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처럼 글을 배울 기회조차 없는 천민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왕은 하늘처럼 멀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자신 같은 노비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시는 분이라 여겼습니다. 한참을 빨래를 하고 나서 김씨는 무거운 광주리를 다시 이고 돌아섰습니다. 처소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김씨는 문득 대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고 웅장한 기와지붕 너머로 붉은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전의 커다란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왕은 아무도 데리지 않고 홀로 고요한 궁궐들을 천천히 거닐고 계셨습니다. 김씨는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깊이 숙이고 몸을 낮췄습니다. 노비가 감히 왕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목이 달아날 만큼 큰 죄였습니다. 허나 고개를 숙이기 직전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김씨는 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깊고 무거운 생각에 잠긴 듯한 근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김씨는 빨래 광주리를 머리에 인 채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김 씨 자신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좁고 허름한 처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대전 앞에서 본 그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왕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녀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고된 하루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허나 김 씨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머지않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김 씨는 여느 때처럼 대전 뒤편 연못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편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김 씨는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숲 사이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젯밤 야간 근무를 서던 내관이었습니다. 내관은 얼굴이 창백하고 온몸에 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도와주시오. 내관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달려가 내관을 부축했습니다. 어찌 된 일이옵니까?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관은 갑자기 쓰러지며 김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김 씨는 당황하여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시각이라 궁궐안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김 씨는 급히 내관을 그늘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훗날 전해지는 이야기처럼 그녀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성품을 지녔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궁궐 안에서 자란 김 씨는 이런 상황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열병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김 씨는 망설임 없이 연못가로 달려가 차가운 물에 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내관의 이마에 정성스럽게 물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간호하자 내관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냐? 뒤에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 세종대왕이 서 계셨습니다. 왕은 홀로 산책을 나오셨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신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온몸이 굳어지며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송구하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비가 감히 내관을 함부로 만진 것은 분명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천천히 다가와 쓰러진 내관을 살폈습니다. 열병이로구나? 그대가 간호한 것이냐? 세종이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리하옵니다, 전하. 김 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종은 잠시 말없이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구나. 그대의 정성이 이 사람을 살렸구나. 왕의 부드러운 격려는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왕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곧 내관들을 불러 쓰러진 내관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다시 한번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무언가 특별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이 떠나고 나자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궁녀들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방금 대전 마마 앞에 있었던 거야? 한 궁녀가 김 씨에게 다가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 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궁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노비 주제에 감히 전하 앞에 나서다니. 궁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대전 쪽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일이 아니야. 김 씨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의 평범했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김 씨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 천한 노비가 감히 전하 앞에 나섰다더라. 노비 주제의 분수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다니 기가 막히지.
김 씨가 지나갈 때마다 흘러나오는 차갑고 가혹한 말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고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할 뿐이었습니다. 허나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궁녀들을 총괄하는 상궁이 김 씨를 불렀습니다. 당시 엄격한 궁궐의 질서 속에서 신분이 낮은 그녀를 시기하는 시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 상궁은 오랜 세월 궁궐을 지켜온 베테랑이자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대전 마마 앞에 자주 나타난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박 상궁이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로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이마를 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상궁 마마. 소인은 그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옵니다.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박 상궁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코웃음을 차며 말했습니다. 우연? 천한 노비 주제에 우연이 그렇게나 많다는 말이냐? 박 상궁의 목소리 속에는 노골적이고 차가운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다 한들 믿어줄 사람은 이 궁궐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비 주제에 어찌 감히 대전 근처를 배회하느냐. 차가운 훈육과 경고가 이어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더욱 깊이 조아리며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허나 박상궁의 경고와 위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 씨에게 주어지는 일의 양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났습니다. 새벽부터 밤이 깊도록 단 한순간도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빨래는 물론이고 궁궐 청소, 불떼기까지 온갖 허드렛 일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노비들마저도 김 씨를 멀리하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랑 가까이 지내면 우리까지 미움받아서 화를 당할 거야. 왕 앞에 나섰던 주제에 아직도 여기서 버티고 있다니 참. 김 씨의 귀에 들려오는 말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가혹해져만 갔습니다. 김 씨는 이제 완전히 홀로 남겨진 채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 걸어주는 사람도,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한 달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김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고요한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초췌하고 수척해져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김 씨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지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이런 가혹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허나 김 씨는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노비가 감히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큰 비난이 쏟아질 게 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편 어두운 숲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눈물을 닦아내고 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왕은 홀로 산책을 나오셨다가 우연히 김 씨를 발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이곳에 있었구나. 세종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황급히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송구하옵니다. 소인이 분에 넘치게 이곳에 앉아 있었사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크게 떨렸습니다. 세종은 천천히 다가와 김 씨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많다고 들었다. 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소인은 전혀 힘들지 않사옵니다. 김 씨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 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세종은 한참 동안 말없이 김 씨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길고 긴 침묵 속에는 무언가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로구나. 세종이 작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무릎을 꿇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왕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허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더욱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김 씨의 운명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종과의 만남 이후
김 씨를 향한 적대감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박상궁은 김 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궁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것 좀 보아라. 노비 주제에 왕의 눈에 들려고 애를 쓰는구나. 박상궁이 김 씨를 가리키며 크게 말했습니다. 주변 궁녀들이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어미도 노비, 내 아비도 노비. 대대로 천한 피가 흐르는 것이. 박상궁의 말은 갈수록 더욱 가혹하고 잔인해졌습니다. 김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허나 눈물은 자꾸만 흘러내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는 것 좀 보아라. 천한 것이 눈물은 또 많구나. 궁녀들의 웃음소리가 김 씨의 귀를 찢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허나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이 궁궐 안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자신의 좁고 어두운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안고 구석에 웅크린 채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지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단지 왕과 마주쳤을 뿐인데, 이렇게 끝없는 고통과 모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김 씨는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음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김 씨는 연못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깊고 어두운 물이 달빛을 머금고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겠지. 김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연못 앞에 섰습니다. 찬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서 계셨습니다. 왕은 급히 달려와 김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세종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그만 주저앉으며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김 씨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세종은 한참을 말없이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세종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왕의 얼굴에도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대를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신분제라는 굴레다. 세종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나는 그대를 지켜주고 싶다. 왕의 말에 김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세종은 김 씨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다오. 내가 반드시 길을 찾아내겠다.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허나 김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희망이 더 큰 시련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이후 김 씨는 처소에 홀로 앉아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왕의 말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눈을 감고 먼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시절 김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궁궐뜰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궁궐 안에서 일하는 노비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어린 김 씨가 어머니에게 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김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노비로 태어났단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담담했습니다. 허나 얘야, 신분은 낮아도 마음만은 높게 가지거라. 어머니가 김 씨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란다. 어린 김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어머니의 눈빛만은 또렷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 씨가 1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언젠가 너는 세상을 놀라게 할 거야.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김 씨는 그날의 슬픔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김 씨는 홀로 궁궐 안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노비의 삶은 가혹했고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허나 김 씨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견뎌냈습니다. 마음만은 높게 가지거라. 그 말이 김 씨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비록 노비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게으름을 피울 때도 김 씨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누가 쓰러지면 먼저 달려가 도왔습니다. 그것이 김 씨가 사람으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나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세종대왕이 자신을 지켜주려 하신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비라는 이유로 짓밟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김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김 씨의 삶에도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 씨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꿈꾸었던 그 삶을 이제 자신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비록 노비로 태어났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높게 가질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열어주신 그 작은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김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둠은 아직 걷히지 않았지만 희망의 빛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긴 밤이 이제 막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궁궐 안에 놀라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신하들과 상궁들이 급히 소집되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김 씨 역시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대전 안에서는 세종이 신하들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왕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짐이 오늘 그대들을 부른 이유는 중대한 일 때문이오. 세종이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왕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짐은 한 여인을 후궁으로 드리고자 하오. 세종의 말에 대전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왕이 후궁을 드리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세종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신빈 김 씨는 비록 출신은 낮으나 성품이 유순하고 매사에 조심하여 짐의 마음을 얻었소. 대전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인 출신이 정일품 빈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신하가 황급히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것만은 안 되옵니다. 신분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옵니다. 다른 신하들도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제고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잠시 침묵하며 신하들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김씨라 하오. 세종의 목소리가 대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짐은 그녀의 행실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소. 세종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픈 이를 돌보고 어려운 이를 돕는 마음씨를 보았소. 신하들은 조용히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신분은 낮으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오. 세종의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짐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신분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보는 세상이오. 대전 안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종의 말은 단순히 한 여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짐은 결정했소. 김 씨를 후궁으로 드리겠소. 세종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의 뜻이 그만큼 강력하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대전 밖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상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노비가 후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상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편 김씨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후궁이 된다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마, 제가 해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허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궁궐 안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비가 후궁이 되는 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신분제의 높은 벽에 작은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금은 작았지만 그 의미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세종 13년 서기 1431년 가을,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후궁 책봉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노비에서 후궁이 되는 김씨를 위한 전례 없는 의식이었습니다. 김씨는 처음으로 화려한 당의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도 새로웠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김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궁녀들이 김씨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 올렸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업신여기던 그 궁녀들이었습니다. 허나 이제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빈 마마, 준비가 다 되었사옵니다. 궁녀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김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전으로 향하는 길, 김씨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떨렸습니다. 그 길목에 박상궁이 서 있었습니다. 박상궁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길을 비켰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박상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궁마마, 고개를 드시옵소서. 박상궁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씨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상궁마마를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김씨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신분이 아닌 사람을 보는 세상이 오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박상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대전 안에는 세종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씨가 들어서자 세종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오. 세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나라의 후궁이며 짐의 동반자가 될 것이오. 김씨는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책봉식이 끝나고 김씨는 정식으로 후궁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이 소식이 퍼져나가자 백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군 세종께서 신분을 초월한 선택을 하셨다더라. 노비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야. 거리 곳곳에서 백성들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대했지만 많은 이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수년 뒤 세종 16년의 일이었습니다. 김씨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막내 아들인 영흥대군을 낳았습니다. 세종은 이 막내 아들을 지극히 아껴 왕비인 소원왕후가 직접 수양아들처럼 기르게 할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김씨는 정식으로 신빈의 자코를 받았습니다. 신빈 김씨, 그녀의 이름이 역사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씨는 궁궐 안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비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신분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김씨는 늘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신빈 김씨의 이야기는 후대에 길이 전해졌습니다. 한글 창제로 백성을 깨우친 왕이 신분제의 벽에도 균열을 냈던 것입니다. 비록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신빈 김씨가 역사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신빈 김씨가 후궁이 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궁궐 안에서 그녀의 위치는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신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궁궐뜰을 거닐었습니다. 예전 노비 시절 빨래를 했던 그 연못가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곳에 서서 지난 날들을 조용히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구나. 신비는 작게 중얼거리며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빈 김씨는 후궁이 되고 나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을 대할 때도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신분이 낮은 노비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너희도 사람이다. 결코 잊지 마라. 신빈은 노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며 격려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신빈을 깊이 신뢰하여 곁에 두었습니다. 왕은 고된 정무 속에서도 그녀의 유순한 성품에서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백성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오. 세종이 신빈에게 말했습니다. 신빈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첩은 백성이었기에 그들의 고통을 압니다. 세종과 신빈의 대화는 때로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가 전한 현장의 이야기가 성군 세종의 마음을 움직였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종 22년 신빈 김씨가 낳은 왕자들은 궁궐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화의군과 계양군을 비롯한 6 왕자가 당당히 왕실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에서 결코 작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신분제의 견고한 벽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신빈 김씨는 궁중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젊은 궁녀들은 신빈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신빈 마마처럼 우리도 꿈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한 어린 궁녀가 신빈에게 물었습니다. 신빈은 그 궁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신분이 낮아도 마음만은 높게 가지거라. 그것은 어머니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신빈은 그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세종 32년 세종대왕이 승하하셨습니다. 신빈 김씨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은인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신빈은 세종의 능 앞에서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소첩은 전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신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세종이 떠난 뒤에도 신빈 김씨는 궁궐에서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신분이 낮아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빈 김씨의 삶은 조선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변화의 씨앗을 심은 것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신빈 김씨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과 용기의 상징으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분제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허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은 존재합니다. 신빈 김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분이 아닌 마음으로, 겉모습이 아닌 본질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신빈 김씨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600년 전 한 노비 여인이 꿈꿨던 세상. 그 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신빈 김씨가 평생 바랐던 세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